네, 한반도를 통과하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 상황은 어떤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홍제천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서울 홍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그친 건가요? 네, 태풍 종달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고요. 취재진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쯤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요. 빗줄기도 보시다시피 많이 가늘어졌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쯤 서해안에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쯤으로 예측됐던 시기보다 크게 앞당겨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권, 강원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충남 태안 118mm, 경기 동두천 상패 104.5mm, 전남 구례 89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경기 동두천 인근에는 1시간 만에 5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등에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바람 피해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로 인한 지금까지 피해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6시까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전국에서 모두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소방당국도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전국 국립공원 8곳, 201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0곳, 산책로 277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제주는 태풍 종다리에 따른 큰 피해는 없었고요. 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해 지나갔던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강풍의 전선이 늘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2건의 사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또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돼서 112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해안가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수면이 최대 9m 넘게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백중부터 사나흘 가는 이 힘이 가장 센 시기로 백중살이라 부릅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밀물대의 해수면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밤사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이 백중사리와 딱 겹친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밤사이 해안가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 대조기의 영향에 더해서 제주도 부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이 높게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 군산, 마산, 제주를 비롯한 20개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해안 저지대나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겠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최대 전력 수요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95.7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또 추석 물가를 고려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네, 일단 2달 추가 연장이면 오는 10월 말까지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1리터에 20%,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30%, 174원 인하된 407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는데 그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조금씩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 그래도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11번째 이어지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복원되는 것을 전제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된 인하 조치에 상반기 수입은 5조 3천억 원,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집중호우 영향에 상추와 오이값이 폭등하는 등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19.56으로 6월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이 1.6% 높아졌고 공산품은 0.3%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추가 171.4%, 오이가 98.8% 폭등했고요. 경유와 휘발유도 각각 5.1% 그리고 4.5%씩 올랐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잠시에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지지 연설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전화통화로 해리스에게 지원을 약속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가장 늦게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선 민주당 주요 인사였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의 사퇴 결단과 해리스의 후보 지명 과정에 마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오바마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8년 다크호스였던 오바마 캠프의 문을 지방검사였던 해리스가 일찌감치 두드렸다며 두 사람의 인연을 조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라프 등 오바마의 핵심 측근들이 최근 해리스 캠프에 합류한 것도 뗄 수 없는 둘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특유의 연설로 무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경합주 순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공권력 강화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과거 흉악범을 풀어준 검사였다며 대통령이 되면 범죄와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amala Harris will deliver crime, chaos, destruction, and death
If she's allowed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ll see levels of crim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하지만 트럼프의 연설 장소가 과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본산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번 대선이 범죄자를 잡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과 KKK가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사람 사이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미국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시 보여주실까요?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지금 화면에 미셸 오바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면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에 오늘 지지 연설에 나선 것입니다. 네, 미셸 오바마 환호를 받고 지금 연단에 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좀 크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시작될 것 같고요. 미셸 오바마에 이어서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오는 대로 또 한 번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오늘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을 받게 됐고요. 미셸 오바마 지금 뭐 연설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응원 메시지를 보낼지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셸 여사는 2008년 전당대회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로 이제 등장해 왔는데요. 지난 2016년 연설이 상당한 화제를 모은 바 있죠.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한 얘기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또 명언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셸 여사는 시카고가 이제 고향이고 이곳에서 오바마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좀 특별한 곳이고요. 이곳 시카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꼽아달라 이런 지지 연설을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가 오늘 이제 공식 후보로 이제 추인이 됐고요. 만약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에서 검은 돌풍을 이어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지지 연설이 해리스의 지지율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전화 통화로 해리스에게 지원을 약속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가장 늦게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죠.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 연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셸 여사 모습 잠시 보여드렸고요. 잠시 뒤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모습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현장 상황 지금 연결해서 보여드렸고요. 전당대회 흥행은 어느 쪽이 더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TV로 지켜본 시청자 수가 공화당 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을 인용해서 미 동부 시간 기준 밤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 총 시청자 수가 2,00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난달 15일의 공화당 전당대회 때보다 200만 명 정도가 많은 것인데요. 4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970만 명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며 애초 어제 예정됐던 실무회동이 미뤄졌는데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실무회동이 불과 3시간을 앞두고 미뤄졌는데요.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오후에 여야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 실무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언급하자 민주당 쪽에서 실무회동에서 할 얘기를 언론에 한다고 불쾌한 속내를 내비치며 회동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제의 경우 민주당이 먼저 언론에 뿌려넣고 여당을 향한 불평만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공개정책 대화를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회담 생중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회담 형식은 합의를 거쳐 발표를 하든 해야지 선점하듯 언급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도 회담은 목적에 맞는 형식을 갖춰야 하는 만큼 서로 논의에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제 자체를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현재 양측은 각각 주요 의제 3개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법, 지구당 부활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지구당 부활같이 여야 의견이 비교적 크지 않은 주제들도 있는 반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하자면서도 최상병 특검이나 전국민 25만 원법의 경우 내부 견해차가 큰 만큼 불편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 생각에 맞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정치 협상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문제가 아닌 한 대표가 약속한 현안만 올린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정쟁 중단을 의제로 거론한 것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죄다 정쟁으로 몰고 가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회담을 앞두고 각 당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정치적인 득실을 놓고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손해볼 건 없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법 등 여당 내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내부 분열을 노릴 수 있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인 만큼 여야 협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민생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의제만 두고 봤을 땐 유리한 측면이 적지만 한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와 1대1 구도를 통해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비롯해 증인 다수가 불참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길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냐고 물었고, 이에 국민의힘 최용도 의원은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라기에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은 의협의 사주가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이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환자가 35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숨은 확진자가 많아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이 이달 말 이후에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지난 2년 동안의 추세를 고려하면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이번 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유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41%대로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새롭게 출현한 KP3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상승한 점,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P3 변이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비슷한 유행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지금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지는 점은 우려했는데요.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특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1.75%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했다며 기본적 예방수칙과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안에 500만 개 이상 생산 계획이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치료제 공급은 다음 주 월요일 17만 7천 명분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일정을 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방역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추석 전에 안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미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 정도 확대된 규모인데요.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 장관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의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8,18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알레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와 박성애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며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츠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일부 상품 기프티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가 발행한 본죽과 할리스 등 일부 브랜드 기프티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이들 브랜드 기프티콘의 사용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건 경위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19일, 그러니까 월요일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40대 여성이 타자 그 뒤로 한 20대 남성이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뒤로 맨 가방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여성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여성이 맨손으로 막아봤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4층에서 승강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근처 육교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왔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아파트 주변 CCTV 영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보겠습니다. 생중계하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속전속결로 날짜는 잡혔는데 지금 실무 접촉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거는 세 가지가 이제 정쟁 정치 정리하자. 두 번째는 그 민생과 관련한 것. 마지막에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한 거라. 회담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생중계를 만일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누가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고 박정화 비서실장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거 한동훈 대표 뜻 맞죠? 생중계하자. 뭐 대표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 같다면 뭐 지금 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왜 한동훈 대표 걱정을 해줍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의에 안 맞는다, 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무슨 이벤트로 보느냐 그랬는데요. 예. 작년 6월에 김기현 대표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 그래서 대화를 하자라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로 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예.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왜 공개로 만나야 되느냐. 나는 국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면 된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해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벤트로 생각하느냐, 예의가 없냐, 그 말씀 그대로 작년 6월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뭐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 같다면 하면 되는 거죠. 뭐 흔쾌하게 그래 우리 예. 하겠다 예.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방식은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생중계한다고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버리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야 뭐 열려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네. 과연 이제 그 민생과 앞두고 좀 뭔가 성과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오히려 저 우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맞짱을 뜨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여당에서 다 오픈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픈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지지자들 보는 앞에서 강성 발언밖에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보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나 여당이 손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뭐 일부에서는 우리 공격을 했는데 아, 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미 이렇게 기싸움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뭐 검투세라든지 또 종부세라든지 여야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의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라도 지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기싸움하기보다는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생을 위해서 의미 있는 합의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질적인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생중계했을 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생각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누구 옆에 배석자 없이 두 분이 직접 1대1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비공개로 했을 때 서로 무슨 말을 나눴는지, 어디에 동의하고 어디에 동의하지 못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해식 비서실장이 그저께인가요? 그 25일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안이 뭔지 거의 대략 뭐 오늘 오후 3시에 두 비서실장이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한다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지원법을 하자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하자는 거고 근데 양쪽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합의 가능한지 이런 거를 뭐 나름대로 안을 갖고 나올 거예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저런 식으로 현금 살포식으로 하는 게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게 기존의 저희 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는 그걸 다 엑스표 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 거의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생중계를 안 할 경우에는 회담 뭐 안 한다 이건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죠. 뭐. 네, 생중계 제한과 관련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통상적이면 저것은 이제 회담이 아니라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거를 상상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런 걸 생중계하죠. 그래도 굉장히 비본질적이죠. 저거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원한다. 그럼 뭐 고민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못할 거 없다. 너무 원하는 것 너무 같아서. 원하는. 한동훈 대표가 대선 토론 상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 막 뭔가 실리적 책임을 지고 뭔가 결실을 내기보다는 이재명과 어깨를 나누니 해서 토론에서 이기는 대선 후보 이미지를 더 갖고 싶어 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온다면 사실은 결국에 한동훈 대표에게도 크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걸 남을 수는 있지만 정말 민심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토론을 중심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건 토론보다는 토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자꾸 TV 토론하듯이 하자 그러면 내가 네보다 더 낫지. 혹은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 당의 이론은 이게 약점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물론 뭐 자체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각각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민생에 남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신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토론하고 각자 그 여야 대표 만나고 뒤에 가서 서로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그런 때문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양당 간의 장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미지로서의 TV 토론을 1대1 토론을 하자, 누구라도 좋다. 자꾸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싸움닭 같은 이미지만 남는다는 거고 실제로 실용적인 어떤 합의에 가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날 이해식 전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용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나 우리가 용단을 내려서 상대해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확 긁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뭐가 얘기됐는데 이거 뭐 비공개로 했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었다. 그럼 민주당에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용산에서 뭐 오다를 못 받아갖고 와서 그런지 뭐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얼마든지 얘기하고 끝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과연 그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공개 대화 전 국민이 그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속에서 오히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원래 시작한 잘못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군 하니까 저희들이 멍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먼저 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부총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이미지를 한동훈 대표는 힘없는 당대표. 그렇죠.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여야 대표 테이블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핵심적인 의제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뭔가 내놔야 된다. 이런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지금 이제 이 아까 이해식 그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 제보 공작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그래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제보 공작도 넣자. 나도 기꺼이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확 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한동훈 니네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나가도 못 받을 거야. 뭐 그런 계산 속에서 그런 행보가 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당정 간에 가장 뭐라고 할까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뭐가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한동훈은 뭐 힘이 없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예.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지금 만약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해도 진전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말 만나서 생산적 결과를 내고 싶으면 최상병 특검법은 어제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팅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하자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게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나중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나마도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민생 법안, 경제 관련 법안만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정치 토론과 특검 내려놓기는 얼마든지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25만 원 부분은 정책위 의장끼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아주 당대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내대표끼리의 회동을 통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이번은 좀 서로 좀 가볍게 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단판 합니다. 회동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 회담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건 영수 회담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 회담도 지금 먹구름인 것 같은 게요. 축하난도 배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다 받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남겨놨는데 뭐가 연결이 잘 안 됐다는데 저거 좀 웃긴 얘기예요. 사실 한두 통화는 그럴 수 있는데 이틀 동안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그 전당대회 TV 토론 과정인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두 번째 영수회담을 사실상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은 시큰둥한 걸 넘어서 좀 불쾌하다. 국회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탄핵 남발, 뭐 특검법 남발하면서 뭐 만나자고 하는 거냐.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되고 여야 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거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락연설에서 영수회담과 대표회담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용산으로 가는 길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역을 거쳐서 용산역을 가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지금 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만나면 징검다리다.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그런데 이제 축하난 이 진실 게임이라고까지 지금 언론에서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해식 비서실장은 연락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글쎄 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해프닝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무수석이든 뭐 비서든 간에 난을 전달하는 그런 그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뭐 서로 간에 어떤 간격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등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이 영수회담을 원한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누가 하면 지금 되죠.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비서실장이 아니 당연히 전화를 해야 비서실장이 됩니까? 해도 되고요. 또 그걸 보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시든 정무수석이 하든 오후에 그 국회 가서 만나서 오해 풀면 될 문제지 이게 언론에다 대고 서로 진실 공방할 때가 아니잖아요. 또 난의라는 것은 서로 일정 2, 3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근데 이틀 넘어서 지금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좀 찾아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무턱대고 상대방이 나 몇 시에 시간 되니까 어디로 찾아오십시오. 얘기도 안 했는데 무턱대고 가면 그것도 또 무례한 거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이라도 저게 왜 뉴스로 나오고 저희 같은 사람들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운 방송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별로 모르겠어요. 질문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시죠? 계속 좀 화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지금 전화하면 되잖아요. 정무수석하고 이해식 비서실장하고 예. 하고 오늘 오후라도 예.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오늘 오후라도 난 들고 있는 사진 빨리 좀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냉기류가 흘러서일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일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계엄령 빌드업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들어보시죠.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들어봤던 그런 단어인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신을 갖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과거에 기무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8.15 경축사부터 이어지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야 뭐 당연하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보권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북 압박용, 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 세력 혹은 경축사에서도 검은 세력,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반으로 나눠서 우파와 좌파고, 좌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소위 조로아스터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유의 해석,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의 이런 대표라든지 최고위원회 발언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스타일로서는 그런 것에 원인 제공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반작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차지철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했는데 계엄령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맞는 건가요? 그게요. 예. 비현실적인 걸 넘어서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8.15 때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지도 않은 건국절 논란을 유령을 만들어갖고 싸우듯이 이 계엄령이라는 것도 유령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친일 매국 세력 그 친일몰이 하다가 이번에는 또 2탄으로 계엄령 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근거 있다 그럴 때 근거를 밝히시면 되고요. 그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분은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에 국회를 소집할 그런 그 뭐도 없을 때, 그 정도의 여유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바로 그 다음에 소집을 해갖고요, 이거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다 그러면요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국회 의결로. 근데 지금 의석 분포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령 윤 대통령이 뭐 할 리도 없겠지만 만무한 얘기지만 만에 하나 한다 할지라도 뭐 며칠 뭐 3일 쳐나 민주당이 국회 소집해갖고 그 비상계엄령 해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런 얘기가. 예.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이거 제보했었다라면서 뭐 상당한 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기 체제, 민주당 체제가 되면서 훨씬 더 강하게 윤 정권의 퇴진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체제를 완성했으니까 조금 더 진일보한,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강한 말씀과 민주당의 강한 어떤 이기 체제의 완성이 굉장히 세게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역사관 논쟁도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 전현희 의원 논란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거칠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보다 좀 발언의 수위가 좀 약해진 거 아닌가, 또 한쪽에서는 너무 대표 역할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일부 언론에서요. 8.15 당시에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둘러싼 논란, 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평소와는 달리 평소는 똑부러지는 발언을 하는데 그걸 안 했다 해서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요. 전략적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전략적 침묵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이지 있지도 않은 건국절 논란 가지고 하고 뭐 한다는 게 역사 논쟁 한다는 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면 그 이슈가 더 불이 붙어하고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생 이슈는 상대적으로 더 묻히게 돼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거는 나도 입장은 다 있고 할 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발언이 대표가 되면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지금 뭐 선거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내 진입해서 있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침묵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한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사안별로 딱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얕아 보이고 얇아 보이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어떤 저는 오히려 3개월 정도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한동훈 대표한테 좀 무게감을 가는 게 좋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좀 강하게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피력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의 큰 이데올로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하는 측면이 전적으로 대통령 말에 동의해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요일에 이제 대표 회담 의제에 어떤 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여야 대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덤이겠죠. 마지막 주제어 짧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진 화환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세상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달에 비유하면서 뭐 월광 소나타를 치느니 뭐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파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게 좀 너무 과해지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팬덤이야 뭐 계속 이재명 대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고유한 매력이 사라진 상황, 좀 줄어든 상황에서 롱런을 해서 다음 대선의 피니시 라인에 1등으로 골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여야 대선 주자, 여야 대표가 모두 최근에 팬덤이라는 그런 문화를 정치권에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국대담에서 제가 뭐 I love you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될지 몰랐는데 좀 오글거리십니까? 예, 근데 뭐 지지자들이니까 뭐 저렇게 뭐 할 수는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향해서.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그렇죠. 오글거리나 그러나. 근데 뭐 저 정도 언어까지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이렇게 흉기를 동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흉기를 동원하는 건 이게 물리적인 흉기도 있지만 언어의 흉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죠. 예, 김영주 전 의원께서 영상 보시면서 저게 뭐 이상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자연스러운 그런 정치인에 대한 지지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예. 없다고 봅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95점이다, 5점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쁜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후보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건 막아야 되겠죠. 한편으로 보면 위드 훈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팬에 대해 팬 예.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굳이 여당 사무총장이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치를 과잉 뭐랄까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다. 다만 다른 후보,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극하게 높이고 다른 후보는 완전히 낮추는 그런 어떤 대결적 구도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온 화환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도 뭐 팬덤하면 뭐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의 인기를 또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한데, 일단 대선 후보로 이제 커가기 위해서 이런 팬덤을 대하는 자세가 또 정치인으로서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재명 팬덤과 한동훈 팬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동훈 대표는 그 팬덤을 직접 관리하지를 않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이라고 하는 그의 취임하셔가지고 직접 개딸들에게 어떤 그 방향 제시를 예. 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팬클럽에 뭐 답글을 달거나 그러지는 그런 거 않은 없고 건가요? 거기랑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예. 거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야 대표 지금 뭐 팬덤을 대하는 그런 방법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정치 인생에서 이 팬덤이 어떤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트럭과 버스 등 모두 7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전면이 심하게 부서진 채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고 도로 주변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8톤 트럭이 앞에 있던 버스를 제치려다 마주오던 반대 방향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는 충격이 심하지 않아 승객들은 부상을 피했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연쇄로 이렇게 추돌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추돌하다 보니까 앞에 쫙 밀고 이렇게 나가버렸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은 통제됐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구청은 복구가 끝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교동 6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한밤중 불이 났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방 안에 있던 대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제 배터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측이 무슨 뭐 오토바이 배터리냐 뭐 무슨 배터리냐 그 방송이 중국을 알고 있더라고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섬 사이 해상에서는 예인선이 끌던 바지선 구조물이 송전탑 전선을 끊어 조도와 호도 두 섬 주민 50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해경과 남해군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하려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서울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2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남양주시 평내동 길거리에서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9만 원 정도를 빼앗아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경찰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 진교 파출소 직원들이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규칙에는 파출소 근무자들이 오전 8시와 오후 8시에 근무 교대 때 차량 청결 상태와 장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한여름에 길을 잃은 4살 여자아이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차에서 3남매가 상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꼬마아이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러가는 오빠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다며 안쓰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두 시민이 음료수를 사주고 4살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이 편의점 직원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와 지문을 확인했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멀리 걸어 나오진 못했을 거로 보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 편의점 근방을 수색했습니다. 아기가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때 계속 손가락으로 저기가 집이에요, 저기에요, 저기가 집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11살, 8살 오빠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찰차로 주변을 순회하던 순간 갑자기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쳐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을 멈춰 세운 건데 차 안에 있던 4살 아이 입에선 오빠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서로를 찾아 헤맨 3남매는 경찰차 안에서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빠가 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딱 그 오빠인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오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첫째 아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아빠는 연신 감사를 표했고 파출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아이들도 배꼽 인사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애기들 찾아주는 것도 저희 당연한 업무라서 칭찬을 듣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죠. 경찰은 잠시 길을 잃었던 막내의 지문 정보도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I promise I'll be the best volunteer
Harris and Waltz as Cam never ever seen.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for all you will continue to do. We are forever grateful to you. 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출격했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조병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지금 현장에서 30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설의 대가시잖아요, 그죠? 연설이 지금 12시 정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손을 들은 게 끝났는 네, 지금 것 연설이 같은데요? 막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됐고요. 지금 환호를 받으면서 손을 흔들어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데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지금 연단에 선 거네요. 예, 오바마로서는 뭐 감개가 나름대로 무량할 것 같고요. 해리스 입장에서도 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바마 그러면 뭐 내외분이 다 사실 미국 국민들로부터 또 민주당원으로부터는 뭐 말할 것 없이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2008년에 대선에 승리한 것,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보냈던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 오바마 8년을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이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참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선 조금 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미셸 오바마가 바로 직전에 이제 연설을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연설을 한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연단에 올라서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이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왔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뭐 해리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내외가 다 나서가지고 이번에 해리스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뛰고 있거든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7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를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는 데까지 한 3, 4일이 걸렸어요. 7월 25일 예.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때 그 지지 선언을 하는 장면을 사실 TV로 녹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통화했던 그 통화록을 이렇게 공개도 예. 하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이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또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크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걸 미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한테 조언을 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제 그 후보가 됐으니까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원이 있으면 예. 사람이든 그죠 뭐든지 간에 얘기만 다 해라. 총력 지원하겠다. 예, 그냥 다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그 선거 참모들 그걸로 다 보내줬죠. 실제로 그래서 그 데이비드 플라우프랄까 그 이제 오바마의 캠프 그 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스테파니 또 커터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저 해리스 캠프로 막 몰려 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면 오바마 캠프에서 아니 해리스 캠프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중에 예. 오바마가 쓰던 메시지 희망,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통합 이런 용어들이 많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력을 다 해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고 한 얘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드로 실제로 나갈 때 예. 내가 그 경합주에 직접 나가지고 내가 뛰겠다 예. 그런 약속까지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 유세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조금 전의 상황인데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고 오늘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연단에 올랐는데 시카고가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상당히 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겠죠? 예, 뭐 그냥 깊은 인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거죠. 미셸 오바마의 고향이죠. 그다음에 그 버락 오바마에게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근거지죠. 그냥 오바마의 정치는 시카고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오바마가 학교를 콜롬비아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좀 있다가 다시 하버드로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게 1992년인가부터 한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무슨 뭐 사회 사업 그다음에 또 변호사 일 뭐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 일리노이 주 상원 의원으로 진출을 했고 주 상원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연방 상원 의원으로 또 갔고 가가지고 4년 이후에 대통령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갔으니까. 예. 오바마의 정치는 사실은 시카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상원의원도 시카고에서 지냈고. 예,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오바마는 퇴임 이후에 그 시카고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오바마 파운데이션, 오바마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걸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예. 뭐 그게 꼭 나의 기념관이다 하는 것보다도 오바마는 지금 차세대 지도자의 양성 뭐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전환 같은 예. 것 이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 미셸 오바마는 뭐 물론 오히려 더 남편 오바마보다도 더 이렇게 미국의 전환 그다음에 차세대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오바마 재단 일에 지금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08년이었나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 연설이 상당히 많은 울림을 남겼고 오바마라는 정치인을 뭐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연설을 했던 또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2008년에는 오바마가 직접 이제 자기가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그냥 예. 앞장서가지고 모든 연설을 했던 시기고 그보다 조금 전에 사실은 2004년에 예. 오바마가 이제 상원 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뛰는 그때에 열렸던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바마가 그 둘째 날에 키노트 스피치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연설이 정말 명연설이었고 그냥 지금 미국에는 말이에요. 뭐 흑인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백인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보수 미국이나 뭐 진보 미국이 따로 예.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 하나야.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통합 메시지를 강조를 했고 그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되는 거였거든요. 미국이 그때 이제 경제적인 위기, 외환 위기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때였고 예. 그다음에 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전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예. 그런 명연설이 그때 나왔었죠. 그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게 이제 검은 돌풍이었는데 이번 예. 대선에서도 해리스에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바마는 이미 정치적으로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이제 예. 되어가 있는 거고 지금 2016년에 예를 들면 정권을 이제 클린턴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예. 그때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8년을 마친 그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했으니까 그만큼 더 배경이 더 예. 좋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 오바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해리스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리스로 봐가지고는 정말 좋은 거고 저는 이렇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둘째 날에 와가지고 오바마 내외가 이렇게 연설하는 거는 해리스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어디 뭐 높이뛰기 같은 거 할 때 점핑보드, 스프링보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쾅 밟고 그냥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걸 뭘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바마도 분명히 그걸 위해서 본인이 여기 와가지고 있을 거라고 도움닫기가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해리스는 바이든의 부통령으로 4년을 재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4년 동안의 존재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 국민들에게 뭐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지금의 미국에 적합한 지도자인지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트럼프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트럼프는 무엇이 위험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우리를 이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냐 이런 거를 오바마가 조금 정의를 규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해 주는 걸 바탕으로 이제 발판으로 해서 뛸 수 있는 거죠. 그죠? 해리스는. 그래서 오바마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할 것 같고 오바마 워낙 그 연설도 잘하는 분이고 하니까 뭐 자기에게 이렇게 맡겨진 임무를 소임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바이든의 대안으로 이제 미셸 오바마가 언급되기도 할 만큼 미셸의 인기도 미국 내에서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 전에 미셸이 연설을 했다고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지고 있는데 미셸이 전에 이제 연설했을 때 뭐 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뭐 품격 있게 간다 이런 말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오늘은 뭐 do something이요. 우리가 뭔가는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좀 남겼다 그래요. 2016년 그 클린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지 연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너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기어간다면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게. 이래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고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정치의 뜻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는 바이든 8년 동안 그 영부인 역할을 했지만은 일종의 그 징집된 상태로 가 있었다. 본인이 그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왜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미셸 오바마를 징발하려고 하는 민주당 내의 노력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냥 한사코 그냥 나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 적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 거고, 뭐 we will do something, we need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은 이제 해리스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남편에게 조금 넘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과거에 힐러리가 대선 도전할 때 인종의 벽보다 성별의 벽이 더 높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해리스가 인종의 벽을 넘더라도 성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미국 내에서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있죠. 있고 그 해리스가 지명을 이제 받았을 때도 이제 그 반대편 또는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흑인에다가 여성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각 언론의 분석이나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지난 8년이죠. 2016년의 상황하고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 사이에 벌써 이 리더십의 상층부로 올라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상원 의원 숫자도 그 당시에 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참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에다가 지금은 20몇 명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여성의 진출이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는 오히려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더라고요. 잘 보시면요.
클린턴은 지난번에 2016년에 선거운동을 할 때 내가 여성이야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싶다. 나는 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얀색 알위로 밑에 이제 바지 입고 위에 예. 하얀색으로 어디 가나 이건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예.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는 요즘 자기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것도 그냥 그런 얘기. 전략인가요? 그것도 전략이고 지금은 아마 8년 사이에 미국의 사회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예. 여성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지금 와가지고 여성 성을 강조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덕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당대회 마치고 나면 지지율 면에서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났는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격 사건 이후에 바로 백악관 배경으로 등장해서 대관식을 좀 화려하게 치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전당대회 이틀 차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총을 맞았던 게 7월 그게 13일이었나 14일이었나 그때였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제 이 대선 게임이 사실 이걸로 예, 끝나는 끝난 거 거나 아니냐. 마찬가지다. 예.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정도로 그 사이에 불과 한 달 정도 정말 빨리 지났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전개가 엄청나게 빨라요.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꿔버리는데 바이든의 사퇴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두 주자 중에서 바이든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게임의 프레이밍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빠져버리면서 다 바뀌었고 바이든이 빠진 게 모든 언론의 관심을 집중을 시켰고 바이든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관심의 초점이 그러면 바이든 대신에 해리스가 그 자리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오바마도 며칠간 입장 표명을 홀드하고 있었고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언론의 관심이 그쪽에 쏠려가 있었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7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스포트라이트가 민주당 쪽에 가가 있으니까 예. 지금 컨벤션 효과라는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민주당이 지금 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 과제는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수락 연설이 끝나고 나면 해리스의 내일 모레구나. 모레 해리스의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컨벤션 효과가 다 끝난 상태에서 양측이 본격적으로 격돌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TV 토론 일정도 있고요. TV 토론이 9월 10일 저는 그게 무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난 상태예요. 사람들은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관한 이 내공 능력, 실력 같은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게 소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대선 토론이 될 거다. 그게 어쩌면 해리스는 잘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확 무너질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는 바이든을 대체해서 갔는데 내놓고 보니까 훨씬 더 나은 카드가 될 수도 있네. 그러면 나이도 20년이나 더 젊어. 그럼 참 괜찮네. 라고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해리슨 후보 가지고는 지금 대선까지 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의 캠페인으로 백악관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게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한판의 토론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오늘 해리스 대관식 지금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연단에 올라서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여성 흑인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미국은 지금 새로운 챔피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변화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미셸 오바마가 오바마 전 대통령 전에 연설을 했는데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 더 높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를 위해 우린가 무엇인가를 하자.
라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와 굉장히 또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이상으로 거의 친한 친구 동지가 될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난 게 2004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냥 지역 검사를 하고 있었고 오바마는 이제 2004년이었으니까 주 상원 의원이 된 상태였는데 주 상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그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났고 그때부터는 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가면서 만났더라고요. 2008년에 오바마가 이제 거기서 그 대선 출마했을 때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그 일리노이까지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왜 선거 운동할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두드려가면서 오바마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걸 해리스가 직접 했었어요. 발로 뛰는 발로 거군요. 뛰는 거 자기가 이 지역 검사이면서도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아이오와 코커스 할 때 직접 그렇게 발로 뛰면서 그걸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난뒤 2010년에 이번에는 그 해리스가 그 캘리포니아의 주 법무장관의 입후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또 그 오바마가 이제는 날라와요. 이제 날라와가지고 대통령이면서 예. 그 지지 연설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당선이 됐고 뭐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했더라고요. 2020년에 그 부통령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될 때도 오바마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측면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오바마로서는 내가 아끼는 이 동지를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본인을 믿어줬던 예. 그 당시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시절부터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믿어줬던 해리스에 대한 뭐 보답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죠. 특히 예. 2012년에 오바마가 이제 두 번째 대선 출마를 재선을 나왔을 때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렇게 경쟁이 됐었어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대부분이 많이 갔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클린턴이 배경도 예. 그쪽에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해리스는 오바마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로 봐가지고는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남들이 잘 안 뛸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준 사람 뭐 이렇게 각인이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것 같고 그걸 언젠가는 내가 신세를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지인 해리스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지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 같은데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선 지지율이요. 예. 등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흐름상 보면은 트럼프를 좀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또 이기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컨벤션 효과 이야기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의 이 맥락을 지금은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을 반전시킨 거는 분명한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해리스의 있어요. 상승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지금 거의 막 한 달간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해리스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은 내가 말이요.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지금 보여주기에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개월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해리스가 어렵게 이제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바이든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죠? 바이든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의 실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공동 책임을 지다가 보면 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동 책임을 안 지면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가 미래를
개척에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 예.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예. 트럼프는 집요하게 파고들 거라고요. 아무래도 TV 토론에서 경론이 벌어지겠죠. 경론 뭐 벌어지고 뭐 하여튼 그 집요하게 예. 파고들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파고들 거니까 그 지금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죠.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탄 것만은 분명하지만 뭐 분명하죠. 전당대회 지금 이틀 남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TV 토론 일정 같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만 분석이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경마하시죠, 그죠? 예. 경마처럼 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베팅을 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예. S마켓이라고 하는 예. 영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미국에서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총을 맞았을 때 예. 트럼프의 승률을 70%까지 예. 올려잡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해리스 왈즈 이 티켓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역전이 돼 가요. 그러니까 해리스 팀이 예. 위로 올라갔어요. 예. 53%까지 올라가고 예. 트럼프가 45%까지 내려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와 오늘 다시 해리스 쪽은 내려가고 트럼프 쪽은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 격차가 지금 한 2%, 3% 트럼프가 정도 다시 거기선 상승세군요. 조금 예. 올라가고 예. 이쪽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게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만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세로 보는 것 같으면 오늘 중이나 아니면 내일쯤 그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예.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될 후보 수락 연설이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예.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이 도대체 뭘까? 예. 그 이유가 뭘까? 이게 트럼프가 계속 옆에서 지금 막 예. 이게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보면 막말을 요즘도 예. 막 하잖아요, 그죠? 인신공격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전당대회에 모든 게 집중되는 이 언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걸 보면 조지아 그 주지사 하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라고 하는 사람 같은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공연하게 시비를 막 걸고 그래요. 너 충성스럽지가 못한 사람이다 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론이 갑자기 관심이 글로 막 쫙 쏠려가는 거예요. 예. 이 조지아는 잘못하면 이게 경합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정도로 한 거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이게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꼭 언론의 시선을 예.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조금 먹혀 들어가는 건가? 예. 아직 제가 답은 못 찾았는데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있다는 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상승세를 꺾으려는 또 트럼프의 전략도 있을 테니까요. 누가 진짜 그럼요. 승자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대단하죠. 조병재 경남대학교 초빙석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대저압부가 더 이상 강화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저기압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강서구에는 시간당 25mm의 장대비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는 중부지방에 벼락갈 동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청계천 산책로도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으로 호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된 비구름은 중부지방의 자리에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60mm가 더 내리겠고 많게는 8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한 단계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며 날이 무덥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2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높은 물결도 더해지면서 해안가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지대 침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오늘 20건이 넘는 소방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침수된 도로에 배수를 지원하는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서도 나무 쓰러짐 신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모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와 산천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 8건 등 모두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다행히 인명이나 큰 시설 피해는 없고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차량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차량 16대가 물에 잠기고 경남 양산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명구조 3건을 비롯해서 새벽 4시까지 이루어진 태풍 관련 소방 활동은 전국에서 모두 72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 8개 국립공원에 200여 개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둔치 주차장과 해수욕장도 폐쇄했습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를 팔기도 했는데요. 병원 약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너무 손쉽게 하고 있었던 병원 치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는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들이었는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다. 병원 치료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도핑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여성 A씨도 이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 원어치 넘게 구매해 병원약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검사를 받는데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져서 가셨는데 불같이 3달 만에 이제 검사한 결과가 너무 나빠지니까 당뇨도 너무 올라갔고 류마티즘 염증 수치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래서 어머니한테 심지어 전화도 하셨대요, 병원에서.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대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 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판 게 이 소팔메토를 팔았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낳고 뭐 이거를 다 낳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밝히시라.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하지 말라.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요. 증거도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서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증명을 갖고 오라고요.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제 동생 범죄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숨진 이후에도 강연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으로 나온 상해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간호해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통장이나 그런데 거의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보는 추세이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들이 이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을 일부에 배당했는데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또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서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데
이번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총장에 보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내일 대검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안전 제어를 수행을 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점검과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상태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배터리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 기간 안에 무상으로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서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별일은 없는데요. 승강기 문이 이렇게 닫히자 가방에 꽂아 넣었던 알루미늄 매트를 이렇게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의 머리를 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막고 발버둥 쳐보아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장을 보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골목길을 자세히 보이시죠? 한 남성이 등장하더니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고 뒤따라간 경찰들이 재빠르게 검거에 성공합니다.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권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장면입니다. 권 씨는 피해자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전직 축구선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제 부산지법은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는 했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할 것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앞서 권 씨는 기소된 후에 3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는데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록된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가 11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레라의 가족들은 SNS 계정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이 원한 대로 평화롭고 고통 없이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부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1907년 3월 미국에서 태어난 모레라는 지난 3월 117세 생일을 맞았고요. 기네스 기록의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모두 겪었고 113세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곧 회복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망 전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며 임종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강둑에 갇힌 분홍돌고래가 주민들에게 구조돼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볼리비아 산카를로스 지방 야파카니 강 유역에서 분홍돌고래가 발견된 건데요. 마을 주민들은 강둑에 갇힌 돌고래를 일단 강 깊은 곳으로 옮긴 뒤에 밤늦게 방류했습니다. 몸 색깔이 연한 분홍색을 띠는 돌고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남미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 담수계에서 발견이 되는 아마존강 돌고래와 미국 루이지애나 등지 등에서 발견이 된 알비노 큰 돌고래입니다. 아마존강 돌고래는 담수에서만 살고 태어날 때는 몸 색깔이 분홍색이 아니지만 자라면서 분홍색이 발달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중동으로 가서 외교전을 펼쳤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보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깔린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피라민 수천 명이 머물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아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شهر 8 بداية أغسطس حتى اللحظة نتحدث عن 9 مدارس مأهولة مدارس إيواء قصفتها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كان آخرها مدرسة التابعين. 가자 중부의 시장에도 폭탄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네타냐후 총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לחסל את החמאס ולהשיג ניצחון, ואגב אנחנו מתקרבים לזה צעד אחר צעד. זאת אומרת, אם לפני 3 חודשים, לפני שנכנסנו לרפיח, היו אלה שאמרו שאין מה לעשות.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은 일단 가자지구 휴전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란군은 성급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재를 위한 중동 순방에서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블링컨 미 국무장관.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미국의 가교 제안을 수용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하마스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마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장기 점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ny long-term occupation of Gaza by Israel. More specifically, the agreement is very clear on the schedule and the locations of IDF withdrawals from Gaza, and Israel has agreed to that. 또 중요한 건 시간이라며 며칠 내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소멸했지만 낮까지 중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는 계속될 거란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도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현재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열대 저압부가 더 이상 강화되지 못하면서 지금은 저기압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낮까지 중부지방에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출입도 통제된 상황이니까요. 낮까지 호우 피해 없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더위는 주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무덥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 정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으로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된 비구름은 중부지방에 자리해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많게는 8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만 날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30도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2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물결도 강하게 밀려들면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